이강인 선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선발로. 네. 수루볼을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이강인을 투입하는 게 손흥민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비라인을 봤을 때 왼쪽이 조금 기동력이라든지 속도에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센터백 자리도 김영건 선수 자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지만 일단 여기 이명재가 있으니까. 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컨디션 조절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확 바뀌는 게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별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복잡한 거 못합니다. 네. 훈련 요구할 때 23명이 모여서 한 게 하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행기 타고 넘어가잖아. 그럼 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바로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몇 가지, 한두 개만 잡아서 공격할 땐 이거, 수비할 땐 이거. 그다음에 약간의 변화. 네, 아이고 축구협회가 P급 작전판의 상어형을 전력강화위원으로 뺏어가가지고 오늘 부모지와 제가 예. B급 작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예, 왜냐면 저가 이 작전판에서 할 때는 항상 앞에 페노가 있었거든요. 아하, 박 의원님은 항상 이쪽에 계셨는데 아. 제 앞에 있으니까 뭔가 어색해요. 긴장되죠. 제가 또 이 작전판의 엄청난 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우리 태국과의 두 번의 경기를 한 번은 했고,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 밤에는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기를 복귀하면서 원정 경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묶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승부 예. 잡았어야 되는 팀이죠. 그렇죠. 피파 랭킹이 101위. 우리랑은 뭐 얼추 한 82 정도 차이 나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왜 좀 어려운 경기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암에서 열렸던 첫 번째 경기 태국과의 선발부터 말씀드리면, 골키퍼는 김중인 선수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조현우. 예.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김진수, 왼발 센터백은 김영건, 센터백 오른쪽은 김민재, 오른쪽 풀백은 사령호였습니다. 예. 요 삼선의 미들에는 황인범, 백승호.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왼쪽, 원래 이제 중앙 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여기 세컨 가운데가 이재성, 오른쪽으로 정우영을 쓴 게 네. 좀 특징이었고, 그렇죠. 최전방은 주민규였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재성은 이렇게 빠지면서 예. 김진수가 올라오는 예. 이런 대형이 있었는데, 이걸 일단 구체적으로 이따 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쪼개서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선발을 놓고 보더라도 태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전력 분석, 우리가 태국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국가대표팀에서 약간 태국의 전술적 특징을 잘못 판단했다. 예. 약간의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뭐 정우영 선수 이제 오른쪽 윙으로 선발 출전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뛰었을 때도 대부분은 왼쪽에서 뛰면서 적구 들어와서 이제 슈팅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때 득점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선발 출전시켜서 이거 상당히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이미 경기 전에 하셨다면서요, 황 감독님께서. 저는 이제 현장 중계를 하러 갔기 때문에 네. 그 감독들이 경기 앞두고 방송국들만 볼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선홍 감독이, 태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아무래도 원정으로 왔으니까 라인을 내리지 않겠냐. 예. 자, 내린다는 얘기는 밀집을 해서 수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강인 선수와 같이 역발 윙어를 쓰면 안으로 좁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러면 야, 상대가 이렇게 좁혀섰는데 여기로 들어오면 공간이 있어? 그러니 좀 더 와이드하게 펼칠 수 네. 있는 정우영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실제 그 패스맵을 보더라도요, 전반전에는 정우영 선수가 상당히 넓게 포진하면서 여기서 패스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판단 때, 물론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하루 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시차나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전술적으로는 바로 이런 포인트였다. 네. 정우영 선수에게 좀 더 벌려라 네. 라고 하는 판단이었죠. 원래 또 양발이긴 하지만 오른발이 주발이기도 네. 하고 좀 와이드하게 펼치려고 했는데 실제 경기는 달랐죠. 네.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은 일본의 이시이 감독이 이끌면서 상당히 라인을 올리는 팀입니다. 네. 하이라인까지 올라가죠. 이거에 사실 우리가 초반에 굉장히 당황을 해요. 네. 왜 당황을 했다? 아까 그랬잖아요. 태국 내려올 거야. 네. 내려갈 테니까 야, 정우영, 손흥민 좀 벌려서 뛰어봐.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렇게 안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고,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올리니까 어디가 하중에 들어갔다? 요거 미드필더에 네. 백승호, 수빅도. 그렇죠.
백승호, 황인범 수비 라인에 굉장한 하중이 들어가면서 초반에 위기를 맞았던 거죠. 15분 가량을 거의 휘둘렸었죠. 그러면서 맞아요. 수비 쪽에서의 미스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 설령우 선수 그러다가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 그가 어깨를 잡는 그런 장면도 있긴 했었고요. 원래 또 어깨가 안 좋기도 하죠. 예, 그러면 거기다 심지어 이시희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기 시작하고 15분은 강하게 압박을 거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중요하다는 게 이시 감독이 이따도 말씀드렸죠. 술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 뛸 곳에 수비에 예를 들면 여기에 엘리아스 돌라라고 하는 196 네. 선수가 있거든. 이 선수를 뺍니다. 네, 그래서 수판 통수라고 하는 선수가 이 선수가 빠른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왜 오른쪽 센터백으로 바꿨다? 손흥민이 왼쪽으로 돌았더니. 네, 그래서 여기에 빠른 선수들 윙도 바꿨어요. 네. 수비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도 조절하고 수비도 손흥민 쪽으로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이거에 초반에 우리가 흔들렸다. 즉 그렇죠. 정리하자면 태국에 대한 전술적 특징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예. 이게 첫 거기다가 번째. 정우영 선수를 측면으로 벌리는 것도 플레이가 그렇게 적중하진 않았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나중에는 왼쪽으로 갔죠. 돌았죠. 예. 우리가 골 장면도 보면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여기서 수르볼이 나가고 이재동 선수가 돌아뛰면서 예.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여기서 골이 들어가는 예. 이렇게 됐는데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맞물려서 정우영 선수 얘기 나왔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선발로.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결과적부터 말씀드리면 뭐 컨디션 시차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강인을 선발로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쓰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면 어제도 봤지만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팀이 바로 예. 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와이드하게 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압박이 탈압박.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탈압박에 좀 더 스페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선발이 어떠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반전 이제 한 중후반부터 조금 한국이 경기력을 가져왔던 부분도요. 사실은 주민규 선수가 내려와서 피딩하는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통하면서 공격이 한국이 풀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를 꼭 오른쪽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강인 선수가 중앙 공미에 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탈압박을 하면서 양질의 패스들을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위치는 어디건 간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 실제 보니까 태국이 어제 경기 그거가 한 15분은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높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그 동점골 나오고 나서는 아예 내려앉았거든요.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그리고 이미 그것도 이시희 감독이 얘기했더라고요. 경기 전에 한국은 강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서 수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쨌건 이게 올리건 내리건 간에 태국의 이 라인 간격이 너무 촘촘해요. 좋다. 거의 그러니까 공간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이 후반 마지막 이제 한 12분을 남기고 슈팅을 12회를 가져갔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이 슈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못했어요. 근데 그 많은 슈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과 창의적인 패스들, 찔러주는 패스들. 그거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좁은 공간을 뚫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가 어제 중계하면서도 현장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보면 제일 좋은 건 동선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톱 자리에서 뛰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톱에 있다고 해서 이 센터백들하고 막 몸싸움하고 등지고 막 뽀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느껴지는 게 계속 들어갔다 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걸 계속합니다. W나 M자를 네. 계속 그려줘요. 기가 막혀 이걸 네. 보면. 그래서 이 라인들이 손흥민을 잡으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팡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골 장면도 똑같은데 네. 그러면 이강인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빠져가고 들어가고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다면 이때는 결국 수루볼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볼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롱볼이겠지만 키 큰 선수가 있으면 들어갈 때 결국 수루볼 들어가서 통짜가 나오는 거니까 수루볼을 제일 잘 넣을 수 있는 이강인을 투입하는 게 손흥민도 살리는 방법이다. 실제 그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이제 조금 각도가 없어가지고 골키퍼한테 막혔던 굉장히 그 결정적인 장면. 기회.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아웃프론트로 스루프를 찔러줬고 손흥민이 여기서 빠져들어가거든요. 수비 라인이 있는데도 이걸 빠져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가 각도를 좁혔기 때문에 막힌 거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어진 장면에서의 슈팅이 빗나갔었는데
이게 가장 위협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가 예전에 그 빌라하고의 전반기 경기 때 옵사이드로 3골을 넣었었잖아요. 갓꼬치 됐던.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손흥민의 잘못이 아니다. 옵사이드 라인에 걸린. 이때 이렇게 들어갈 때 패스를 주는 이 선수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옵사이드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그 얘기는 바로 이제 메디슨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손흥민과 메디슨 이 둘 사이에 침투에 들어가는 타이밍과 이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 이게 바로 이강인이라는 건 거죠. 그렇죠. 한국 대표팀에선. 네. 실제로 뭐 이 장면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가라이로 뺀 장면도 있었고 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원투 주고받다가 슬쩍 내준 걸 손흥민 선수가 때렸던 장면도 그렇죠. 있죠. 그게 네. 이제 수비수인 통속 맞고 그렇죠. 굴절됐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선수는 퀄리티가 있는 데다가 둘의 플레이 스타일 빠져들어가고 찔러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태국과의 두 번째 경기는 이강인 선수 선발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볼 거는 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슈, 그러니까 태국에 대한 전력 분석 특징을 잘못 분석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데 여기에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 네. 황인범, 백승호, 네. 그렇죠? 물론 백승호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좀 내려가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머리 받고 뛸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이 두 선수를 썼을까? 태국이 물러날 거니 수비에 대한 하중이 좀 적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웬걸 올라와서 압박하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볼 미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네. 특히 백승호 선수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백승호 선수가 어제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압박이 확 들어와가지고 미스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감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기도 하고 저는 황인범이나 백승호 선수 모두 다 옆에는 미친 듯이 뛰어주는 머리 네. 받고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약간 꾸준히 해주는. 호위무사가 한 명은 있어야 이 둘 다 어쨌든 볼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둘 다 사실은 그런 호위무사가 없을 때는 힘들어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는 근데 사실 좀 고민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뽑힌 명단만 놓고 보면 박진섭, 센터백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데 그 정도가 호위무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그래서 진짜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박진섭 선수를 쓰게 된다면은 또 이제 패스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화요일 밤 경기는 특히 원정이기 때문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은 있어야 됐다. 네, 원정이어서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은 할 수 있죠. 이어지는 또 이제 이슈는 뭐냐면 여기가 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진짜 어제 볼 때 진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 네. 왜 이렇게 좌우 전환 패스가 안 나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는 이렇게 뛰었다 그랬잖아요. 네. 김진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되게 특히 전반전에 이런 장면이 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볼인 선수가 다 이렇게 우리가 채널링 건다라고 하는데 채널링이 볼을 갖고 빌드업을 하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도 채널링이지만 네. 이런 채널링도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장을 나눠서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네. 그죠? 이제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라놓으면 여기 한 명만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다가 있으니까 수비도 이쪽으로. 수비도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거 안 막으면 얘네 다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환 딱 패스하면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가. 근데 분명히 이런 장면이 있어. 이 볼이 안 나가요. 또 반대로 서령우 선수가 반대쪽으로 좀 후반전은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뭐 정우영 선수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오른쪽에 거의 설령우 혼자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후반전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대각선 전환 패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안 나와서 어제 경기 때도 그랬고 경기 끝나고 특히 같이 해설했던 이용수 교수님이 미치겠다고. 네. 왜 여기서 전환 패스 하나 제대로 시도하는 선수가 없냐. 네. 그러니까 우리 K리그에서도 보면 이제 기성용 선수가 제일 네. 잘하는 거죠. 그렇죠. 볼 잡았을 때 네. 정말 탄도 좋은 걸 딱 해서 네. 완전히 한 번에 공격의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는. 그랬을 때 기회가 날 수 있는데 이게 보면 황인범 선수는 짧은 연결은 잘할 수 그렇죠. 있죠. 센스는 예. 좋지만 빠따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대각선 롱패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백승호 선수가 조금 하긴 하는데 어제는 조금 초반에 그러면서 좀 자신감 떨어진 것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안컵 때도 김영건 선수가 가끔가다 이렇게 전환 패스 좋은 것들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제는 김영건 선수도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전에도 한국 대표팀이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44%나 됐고요. 그러니까 왼쪽은 25%밖에 되지 않았었고 후반전에는 심지어 여기가 52%가 넘었어요. 왼쪽 공격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널링을 썼는데 채널링을 좌우전환 패스가 안 되는 채널링은 의미 없는 채널링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막기 쉽죠. 그냥 이쪽으로 그렇죠. 가 있으면 되죠. 그냥 물고기 잡는데 그물 쳤는데 그물 네. 쪽으로 그 물고기들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한번 이 전환 패스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끊기는 장면이 있긴 했었죠. 자, 그래서 좌우전환 패스에 대한 고민도 남는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걸 얘기하자면 전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여기서 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주민규 선수의 특징은 여기서 일단 등지는 게 됩니다. 네. 또 박스에서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슈팅이 돼요. 네. 그런데다가 이 선수가 커리어 예전에 뭘 했냐면 미드필더를 봤던 네. 선수예요. 발밑이 좋아요. 네. 이러면 이렇게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네. 그럴 때 2선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2선 선수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어제 골은 못 넣었지만 네.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주고 어그로 끌어주는 장면. 얘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골 장면. 네.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찔러주고 이대동 선수가 컷백할 때 여기서 바로 원터치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데 여기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어그로를 확 끌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가 이쪽에 시선이 쏠릴 때 이게 컷백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이재성 선수의 컷백도 예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좋았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꺾기도 힘든데 꺾어서 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인 상태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저쪽 반대쪽에서 옆에서 예. 주민규 선수가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예. 또 공간이 나왔고 위협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 뭐 요거 말고도 주민규 선수는 괜찮았죠?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주민규 선수가 일단 그 전반전에 경기가 잘 안 풀렸을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패스를 내주고 여기서 이제 그 위에 밑에서 올라온 선수가 그대로 전진 패스 찔러줘가지고 연결되는 장면들이 은근 전반 막판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는 볼을 잡고 자기가 돌지 않아요. 네. 웬만하면 리턴 주고 그냥 네. 가죠. 그러니까 상대 골문을 바라보고 있는 동료 그러니까 네. 보디 포지션이 갖춰져 있는 선수에게 주고 정리하기 네. 때문에 템포가 빨라져요. 근데 이 리턴도 중요한 게요. 리턴을 잘못 주면 뒤로 주게 되면 속도가 죽거든요. 근데 주민규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주는 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를 발밑이 그대로, 좋아졌네. 그러니까요,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나가게 하는 거, 이 플레이 하나만큼은 조규성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맞아요. 주민규 선수가. 실제로 이게 이제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인데 가짜 9번이라고 하죠. 요 전방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았습니다. 9번이 가짜 9번.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선수가 가짜 7번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와 호날두가 했던 내려오고 호날두가 들어가면 가짜 7번, 가짜 9번. 근데 이제 토트넘에서는 해리 케인이 가짜 9번, 손흥민이 가짜 7번.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끌고 나오면 가짜 주민규 선수가 9번 역할 해주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또 우리가 사실 이선이 좋아. 네. 그렇죠. 이재성 있죠. 뭐 손흥민, 이강인 또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요 주민규 선수의 역으로 연계는 저는 계속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네. 근데 일찍 좀 뽑지. 그러니까요. 33살 좀 어쨌든 1년이 많이 아깝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명재 선수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 여기의 선발은 김진수 선수였는데 왼쪽 백이요. 네. 근데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대 돼서 이명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명재가 태국 원정에서는 선발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러니까 이명재 선수가 물론 뭐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가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은 일단 오버래핑 타이밍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확실히 김진수 선수보다는 더 운동 능력이 좋은 게 보이긴 했어요. 저는 그 태국 원정이 지금 뭐 35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덥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명재 같은 선수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지금 K리그 시즌 초반에 폼이 이명재가 더 좋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확실히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는 뭐 우리가 언더랩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네.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요즘 네. 특히 수비할 때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은 들어가서 뭐 왼발에 대한 킥이 나오긴 하지만 수비로 전환하는 게 늦다 보니까 항상 수비를 할 때 약간 뒤를 쫓아가는 수비가 됩니다. 네.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다 옆에가 누구죠? 김영건이에요. 김영건도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봤을 때 왼쪽이 조금 기동력이라든지 속도에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저는 여기 센터백 자리도 김영건 선수 자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지만 일단 여기 이명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명재 선수는 직선적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안으로 접고 들어갈 때 벌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다가 수비로 들어오는 속도도 괜찮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명재 선수로 한번 선발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가 기후적인 부분도 그렇고 워낙 태국 선수들이 빠르다는 거 어제 확인했잖아요. 오. 그러니까 내려앉아 있더라도 역습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위협적이었거든요. 태국이. 수락초, 그다음에 뭐 송크라신, 예.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뭐 요 정도에서 우리 태국 원정에 대한 변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예, 태국이 진짜 잘 만들어진 팀이란 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시희 감독이 사실 12월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브라질 감독이 맡고 있었어요. 펠킹. 예, 근데 짧은 기간에 팀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대 축구가 감독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브라질 칼라가 확실하잖아. 예, 브라질 감독이 어느 정도 공격을 완성을 시켰다면은 이시희 감독이 여기에 조직력을 더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팀을 만들었어요. 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컨디션 조절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확확 바뀌는 네, 게 그렇죠.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복잡한 거 못 합니다. 네. 훈련 요구할 때 23명이 모여서 한 게 하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행기 타고 넘어가잖아. 그럼 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바로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몇 가지, 한두 개만 잡아서 공격할 땐 이거, 수비할 땐 이거. 그다음에 약간의 변화. 저는 계속 경기 내내 걸렸던 게 이게 클린스만 감독 부임하고 나서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벤투 때는 정말 간격이 좁았거든요. 이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공간들도 발생하고요. 패스 미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공간이 벌어지면은 멀어지니까. 긴 패스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거든요. 반면 이게 그러니까 태국이 특히나 그 어떤 팀보다도 촘촘하게 간격을 가져가는 팀이어서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그렇죠. 계속 걸렸어요.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태국이 이거를 한 20m 안으로 다 좁힌다고 생각해봐요. 네. 우리 죽지 뭐 여기. 네. 죽는 거지. 그러면 여기 피해서 이거 때려야 되잖아. 경기 막판 12분 동안에 슈팅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들이 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린스만이 1년 배렸어요, 진짜로. 개인들은 사실 알아서 뭐 팀 소속팀에서 몸 만들고 하는 거지만 결국 팀 전술은 그게 시간이 좀 쌓여야 되는데 시간 1년을 그렇게 좀 다 허비하다 보니까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빨리 정식 감독이 부임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예. 사실 요거는 이런 간격이나 전술은 좀 예. 그때 길게 보고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태국전 끝나고 나서는 정식 감독 정말 잘 선임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 네.